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뭔가요? 네, 오늘은 따끈따끈한 주제 들고 왔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주제인데요. 요즘 핫하죠. 예. 그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그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오픈 AI가 만든 챗 GPT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과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쪽과요. 또 인공지능이 아니다, 인간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인데요. 네. 전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기술 낙관론자라고 부릅니다. 네. 후자를 기술 파괴론자라고 부르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는 결국 인간의 대응과 선택에 달렸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뭐 기술 낙관론자는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다소 부정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친근하게 이 AI를 접한 게 알파고, 바둑 여기에서 보고 지금은 알파고를 인간이 이기기는 바둑에서는 힘들다고 들었어요. 예, 완전히 뭐 그건 결론이 났죠. 그럼 바둑 분야 말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정말 뛰어넘는 날이 실제로 올까요? 네. 뭐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전문가의 의견이 갈리는데요. 네. 예컨대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만든 연구 결과를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는 이러한 지점을 특이점, 영어로는 싱귤레리티라고 얘기합니다. 특이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반면에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예를 들면 바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입니다. 한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I는 계산기다. 인간의 사고는 기계적 계산이 아니다. 감정을 수반해야 하고 욕망과 사랑,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는 통찰이 없다. 통찰하는 AI, 깨닫는 AI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기계적인 계산을 하는 분야에서의 능력은 탁월하지만 인간처럼 욕망하거나 감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통찰력을 갖는 데까지는 발전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건가 여기에 대한 예측이 대립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 컴퓨터나 인공지능 로봇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 중에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라백의 역설이란 미국 로봇공학자인 한스 모라백이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쉬운 게 컴퓨터한테는 어렵고 반대로 인간에게 어려운 게 컴퓨터한테는 쉽다라는 역설을 뜻하는데요. 가령 인간은 뭐 걷기, 느끼기, 보기, 말하기 이런 일상적인 행위는 손쉽게 할 수 있죠. 그럼요. 반면에 복잡한 연상이나 고차 방정식을 푸는 건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컴퓨터는 사람이 평생 풀지 못할 복잡한 계산 문제를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내고 바둑이나 체스 게임의 경우에는 평생을 그것만 한 인간 챔피언도 쉽게 이기거든요. 대신 인간처럼 느끼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욕망하는 건 인공지능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도전이다, 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잘하는 영역과 인공지능이 잘하는 영역이 다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싶죠. 그 영역이 다르다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네요. 거기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에 이 챗GPT 같은 인공지능들은 뭐 시도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다 그런다면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라백의 역설이 나온 게 1970년대 이렇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점점 모라백의 역설에서
벗어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작의 세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공지능이 속속 생겨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건 본질상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닮고 싶은 모델은 누굴까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인공지능이 목적이 있을까라는 궁금이 있고 그 상한선이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가는가도 좀 걱정이고 그렇죠. 최고는 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그럴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인간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두뇌가 인공지능의 롤모델인 셈인데요. 물론 뭐 향후에는 욕망의 끝을 모르는 인간이 신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개발하려고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 지능을 뛰어넘은 후에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인간처럼 생각한다라고 여기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는데요. 가령 오픈 AI가 만든 챗GPT가 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최근 버전인 4.0 버전에서는 이미지만 딱 보여주고 질문을 해도 마치 인간처럼 척척 답을 합니다.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렇죠. 예를 들면 소개된 게 이런 겁니다. 여러 개의 풍선이 가득 매달린 사진을 보여준 뒤에 줄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풍선들이 날아갈 겁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드디어 인간처럼 사고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라면서 다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놀라고 극찬을 하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풍선이 매달린 밧줄을 자르면 풍선이 하늘로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인간이라면 몇 살 정도에 해당하는 지능일까요? 그래 아이들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워하는 인공지능의 능력도 사실 인간의 지능과 비교하면 유치한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발전 가능성은 있겠지만 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우상화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인공지능의 능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을 넘어서는 것 이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퇴화할 걱정이 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챗GPT처럼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척척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옆에 있으면 매번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인공지능에게 생각하는 일 자체를 위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매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건 현명한 태도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점점 사고하는 능력이 퇴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방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노래 가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니까요. 맞습니다. 그죠.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전화번호를 기억 못하죠. 그죠? 못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사실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입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명명했던 철학자 파스칼도 생각하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 올바르게 사유하도록 힘써자. 그러니까 파스칼에 의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능력마저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건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 싶습니다. 또한 생각은 그 속성상 타인에게 위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영미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외에 아무도 내 모자를 나를 위해 대신 써줄 수 없듯이 아무도 나를 위해 대신 생각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 속성상 빌릴 수도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빌리는 순간 내 생각이 아니고요. 위임하는 순간 나는 생각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이죠. 해서 좀 힘이 들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 이런 걸 들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AI 활용은 의미가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여기다 맡기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칸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으로 변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 의존할수록 생각할 일이 없어져서 사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인데요. 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되 인간 특유의 생각하는 능력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한편 또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건 정보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절대 지식이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대체로 유효기간과 반감기를 지닌 가변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가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니라 참고 자료나 우리가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 정도에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최종 결론이나 절대 지식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정보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내리고 통찰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두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쓰면 퇴보하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맡겨버리면 그 생각하는 게 퇴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불용설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한 주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질문에 답을 내놓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한 답변을 내놓는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예리한 질문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답변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질문 능력이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가령 뭐 오늘 날씨가 어때라거나 저녁은 뭘 먹으면 좋을지 추천해줘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인공지능한테 해본들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활용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지의 여부는 인간의 능력에 달린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지금 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와 더불어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도 덩달아 높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